편하게 하시면 돼요. 네, 오늘 대담한 대담 정말 이재명 민주당 대표셨고 지금 대통령이신 대통령의 최고 참모이자 동지이자 스승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시죠. 이한주 신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든든한 동지이자 스승이자 그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요즘 대통령님과 소통하십니까? 대통령님 어떻게 지내신대요? 우선 그 전제 뭐 동지 스승 이제 다 아니고요. 네. 이제는 열렬한 추종자. 추종자. 네. 하나 정말 여기 아마 저희 구독자 100만이 넘는 구독자분도 이재명 대통령님의 열렬한 추종자로서 오늘 네. 이한주 이사장님 오신 거를 대환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첫 출근 날인데요. 네. 일로 출장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오늘 또 중책을 정말 총리급의 중책을 맡으셨고 전체에 26개가 넘는 이제 각 국제연구원을 다 이끄셔야 되는데 이번에 그 이사장을 맡게 되신 어떤 연유, 소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소감 무겁죠. 우선 무거운데요. 요즘 국민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그 국책연구기관, 국가 최고 연구기관들이에요, 여기가요. 맞습니다. 뭐 복지도 있고 경제도 있고 뭐 교통도 있고 온갖 게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의 기능이 사실 지난 한 3년 어찌 보면 조금 더 전부터 기능이 많이 약화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대전환 이제 갈림길인데 지금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해도 부족한데 네. 지금 덜한 그런 분위기 아닌가 싶어서 네.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사실은. 네, 사실 국정기획위원회를 이끄시면서 정말 이재명 정부가 나아가야 될 전체 청사진을 다 그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보고 계신 분들이 각 정책별로 궁금한 게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간결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대국민적 관심이 많았던 게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이제 맞아요. 정말 이재명 정부 일 잘한다라고 계속 응원을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15 대책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거는 약간 긴급 조치, 왜냐 집값이 계속 급격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긴급 조치 차원에서 좀 이루어진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럼 앞으로의 공급이라던가 거기 추가적인 대책이 있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컨대 증시 대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다른 경제 대책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대책도 상황을 보아가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질 겁니다. 네.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3번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3번이 뭐가 많습니까? 계속 상황이 변화되면 계속 변화될 거 아닙니까? 네. 가족끼리 이야기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또 가족이 아플 때 있으면 가족을 또 따뜻하게 위로해야 되고 군대 가는 아들이 있으면 뭐 모든 걸 다 접고 그 좋은 점만 얘기하고 관광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도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상황이 변하면 그 변화되는 상황에 맞추어서 계속 따라가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라고 할지라도 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대책의 대상이 주권자의 국민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맞춰가려 하는 태도를 갖는 건 정말 온당한 거죠. 그게. 네. 그것은 부동산에 대해서 다들 이제 아무래도 세금에 대해서 관심이 워낙 많으시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 추가적으로 이번에 15 대책 이후에 뭐 보유세라든가 양도세 관련해서 좀 그런 것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제 관심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으로도 이런 보유세 그다음에 양도세를 계속 그 손보는 방향으로 갈 때 이게 실제적으로 주택 시장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까 그것도 다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역시 폭탄 질문이 나오시는군요. 이 부동산 문제는 근본적으로 부동산도 이제 자산 성격도 있지만 상품 성격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수급 관련해서 정책을 다루는 게 맞아요. 쌀이 문제가 생기면 쌀과 관련된 수급을 봐야 되고 뭐 금이 문제가 되면 금과 관련된 수급의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급 관련 대책을 먼저 하는 게 맞아요. 네. 6월 27일 날 대책도 그렇고 9월 7일 날 대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 대책이에요. 네. 근데 수급 대책을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빠르니까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게 이제 10-15 대책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약이 그렇듯이 대책도 좋은 점이 있고 부작용이 조금씩 있어요, 다들. 네. 그런 점이지만 크게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저는 국민들의 주거 기본권을 확보하는 데는 정부가 1년, 2년이 아니라 이번 정부 내내 마음 같아서는 다음 정부 우리가 됐든 누가 네. 됐든 계속해서 국민 주거권 확보에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네. 예컨대 청년들이 주거가 문제가 돼서 삶이 이렇게 우그러들고 왜곡되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네.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는데 청년들이 정말 마음껏 자기가 가진 재능을 발휘하고 능력을 키우고 이래야 되는데 평생을 청년들이 주거에 옥매여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거 기본권을 확보해 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요. 뭐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청년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반면에 자산시장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세금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세금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금 문제는 어떤 한 상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조세 정의라든가 국제적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너무 복잡한 문제입니다. 네. 이 복잡한 문제를 부동산 하나가 문제가 돼서 세금을 통으로 건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손을 안 본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사리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정부를 비롯해서 학계에서의 원칙은 네. 보유는 조금 어렵게 만들더라도 그다음에 거래는 좀 쉽게 만들자라고 네. 하는 거는 우리 사회 전체의 컨센서스인 거는 같아요. 네. 다만 언제 어느 때 어떤 강도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시장 상태를 봐가며 판단할 문제지 미리 어떻다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야말로 정말 국민 무시하는 행동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주거권, 주거 기본권을 말씀하셨는데요. 맞아요. 네. 그러면 부동산에 있어서 부동산 그 가격을 적당히 시킨다. 이것이 그 아젠다와 좀 연결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정부는 주거 기본권적인 측면에서 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유도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섞여 있는데요. 네. 주거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 헌법 10조에 보장된 우리 기본적인 삶, 제가 이제 기본사회라고 부르잖아요. 네. 기본사회에 속하는 의, 식, 주. 그렇잖아요. 요즘 옷값은 워낙 싸져가지고 의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는데 식과 주는 여전히 문제가 특히 주가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 우리가 이제 기초생활 보장이 되듯이 주거 기본권을 확보하도록 정부는 온갖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주택을 확대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지난번 97 대책이 대체로 그랬어요. 네네네. 그랬는데 이제 이것들이 장기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공적 주택을 많이 지어놓는데 지어놓고 나서 다시 팔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지어놓고 또 이만큼 팔면 계속 요만큼 해요. 그죠? 계속 이만큼의 상태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확대를 해야 됩니다. 공적 주택을 좀 확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적 주택에는 임대주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확대해서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네. 주택 가격 하향 안정화라고 하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어떤 지역의 주택값은 지나치게 높습니다. 지나치게 높아서 이 부분들이 적절히 안정화되어지는 것들은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고 네. 참여자들이 그런 점에서 지금처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이것들은 그러니까 안정화를 계속해서 유도해야 될 그럴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일반 시민들, 특히 서울 사시는 시민들이 원하는 게 그 서울의 실질적인 공급을 좀 원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서울에 땅이 남아 있는 데가 없잖아요. 남아 있는데 땅이 몇 우선, 군데 네. 있기는 해요. 용산이라든가 네, 네. 용산에 그 철도청 부지 있잖아요. 그 부지라든가 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몇 개 심지어는 뭐 그 예전 동사무소 지금 문화센터 그거를 고층으로 올리자 이런 견해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실제로 땅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네. 근데 크게 보면 서울이 경기가 서울화되고 있는 현상이 있어요. 서울은 좀 줄어들면서 인구가 집값 때문에 그렇죠. 그게 네. 그 경기 쪽으로 이렇게 번져나가서 경기가 1,400만이 넘었어요. 서울은 이제 1,000만이 깨졌고 서울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참 많은 게 우리가 저 남쪽 그러니까 광주에서부터 그다음에 부산을 거쳐서 울산 내리는 남부 지역 있잖아요.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 지역이 우리나라 지금까지 공업의 심장이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점점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10만 제곱킬로미터 요만해요, 우리나라가. 네. 그런데 그중에 요만큼에 몰겨 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서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점점 그러니까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부에서는 좀 눈을 크게 뜨고 서울이나 확대된 서울의 그 주거 기본권 확보, 그다음에 주택 가격 안정화, 그다음에 좀 더 크게 보아서는 지방의 균형 발전, 특히 남부 지역의 균형 발전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주거의 기본권 확보, 주택 가격의 안정화, 네, 지방 균형 발전 얘기하셨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시장주의, 자본주의 사회니까 대한민국이 부동산 시장에 굳이 정부가 규제하고 개입을 해야 되냐, 그냥 냅두면 안 되냐, 왜 개입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면 도로 있잖아요. 도로가 있고 학교가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 그냥 자기 돈으로만 해결하고 치안도 자기 돈으로만 해결하자 이러면 그 치안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공공 그리고 인프라.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돈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자들은 부자를 못 견딥니다. 네. 치안 문제를 혼자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국방 해결할 수 있나요? 네. 경찰 해결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네.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갖고 있지만 모든 역사상 자본주의, 시장주의를 극단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말하는 자본주의는 있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모든 자본주의도 공동체라고 하는 기본 질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걸 깨뜨리고 자본주의가 어떻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 AI 파트로 지금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네. AI 선도국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맞아요. 이번 얼마 전에 젠슨 황의 그 방문으로 인해서 GPU 26만 장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AI 깐부 회동 우리나라 이제 AI 3대 강국으로 뛰어오르는 거냐 이제 더 나아지는 멋진 선도국이 되는 거냐 기대를 많이 품고 계세요.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그렇게 26만 장 확보하고 나아가는데 실제로 제도상 데이터 문제, 뭐 저작권 문제, 이런 공정 이용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수반돼서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그러한 이제 질문을 던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질문 당연하고요.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되는데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 문제냐 하면 원래는 공부하는 건 사람이 했잖아요. 공부할 때 옛날에 선조들이 남겼던 지식을 우리가 갖다 쓸 때 그리고 외국에 있는 학자가 만든 지식을 쓸 때 심지어는 우리 선생님이 생각했던 지식을 줄 때 그 네. 지식은 공짜라는 생각들이 있었잖아요. 네. 학습이 문제지 가져다 쓰는 거는 문제 없다 이런 생각이었죠. 그죠? 수학 공부할 때 예컨대 요거는 누가 말했고 요거 할 때마다 몇 원 내 이런 거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만이 학습할 수 있었고 학습할 때 학습은 자유다. 학습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은 있겠지만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기계가 학습을 해요. 그렇죠. AI의 특징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좀 다른 거예요. 전산화가 됐고 디지털화가 된다는 거는 그렇게 가면 되는 건데 AI는 갖다가 학습을 해요. 데이터들 갖다 학습을 해요. 네. 그러면 AI가 가져가는 데이터 문제는 그걸 돈을 벌거든요. 네. 갖다가 돈을 벌었을 때 수입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비용은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문제 참 어려운 문제가 돼버린 그렇죠,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 우리
앵커 하시는 분이나 저는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은 예전부터 내려온 지식, 그리고 지금 이걸 보시고 이런 분들의 뭐 여러 가지 지혜, 지식 이런 게 뭉쳐져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돈을 안 벌고 이럴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돈을 벌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더군다나 사람의 얼굴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패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 정보화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 그다음에 우리가 공유지, 커먼 날리지라고 네, 하는 네. 것, 커먼 날리지에 대한 평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할 겁니다, 정부가. 그러나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이것들이 공통된 컨센서스는 없어요. 다만 우리도 AI 전략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대통령이 위원장이십니다. 어. 총리 2명 다 데리고 와가지고 부위원장 시켜놨습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인 건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통령위원회예요, 그냥요.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네, 대통령위원회. 대통령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 문제는 다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니 하고 왔잖아요. 이거하고 AI 시대는 서로 다른 차원인데, 그때는 기계고 네. 그냥 입력하면 아웃풋이 나오는 네, 기계고, 네. 지금은 기계가 학습을 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늦지 않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와 대통령을 믿으시고 지지하시면 우리 정말 맨 앞장서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사장님 말씀 드리니까 굉장히 든든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를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이제 방송국 이제 작가님들도 메인 작가가 있고 서버 작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서버 작가를 다 자른대요. 왜냐하면 그 AI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서버 작가 몇 명, 세네 명의 역할을 AI 혼자서 그거를 다 한다고 해서 지금 일자리의 문제라던가 이건 AI로 인해서 이런 인재 육성, 그러면은 다른 형태의 인재가 나와야 될 텐데 지금 과거의 일자리와 다른 일자리 형태도 나와야 되고 AI에 맞춘 인재 육성 방법도 나와야 될 텐데 이거에 대한 구상이 좀 있을까요? 네, 이번 고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때문에 AI가 가져올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가까운 미래에 있어서 AI가 가져올 거는 희망만 있는 건 아니고 부정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대학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저희 대학에 앞장서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느냐, 코딩을 학교에서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몇 년 전에, 이게 한 4, 5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많이 뽑았어요.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 코딩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 의하면 AI가 사람 진짜 고수보다 더 잘한대요.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입학해서 열심히 잘하는 실력 있는 아이들이 입학을 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취직하려고 그랬더니 자리가 없어요. 예, 젊은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지식 노동자라고 불렸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지금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심지어 주례사도 AI하고 한번 검토해보고 주례사도 써요. 네. 아, 주례사까지 써주는군요. 예, 예. 그리고 전체 줄거리 잡아놓고 부분 내용이 있으면 AI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어떤 거는 대학원 조교 못지않은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AI를 이제는 회피를 해서는 안 되고요. 네. 거부해서도 안 되고, 예컨대 코딩이 아니면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그죠? 알고리즘 전문가가 얼마든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AI를 이거에 대해 주춤주춤할 게 아니라 각 산업에, 심지어는 그 식당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정부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직업들이 생겨날 거고요. 또 예컨대 직업이 좀 진부화되는 일들이 생겼잖아요. 네. 진부화되는 일들이 생겼으면 이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재교육 노력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아직은 조금 덜 활성화되었습니다마는 두 번째 대학 가기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아, 두 번째 대학 가기 운동. 네. 첫 번째 대학은 앵커님은 19, 20살에 가셨잖아요. 네, 네.
우리 전통적인 거는 19살, 20살에 대학 가서 배운 거 가지고 60살까지 울고 먹자. 그렇죠. 40년 울고 먹자 이거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지식이 굉장히 많이 빠르잖아요. 40년 절대 못 울고 먹습니다. 그렇죠. 저 주판 배웠거든요. 어릴 때. 주판 나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40년 못 울고 먹고 20년 울고 먹으면 엄청 울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살에 대학 한 번 가고요. 40살쯤 돼서 또 한 번 대학 갈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런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평생교육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대학에 요즘 120점 근처가 이제 졸업학점인데요. 네. 그중에 교양도 있고 이렇잖아요. 네. 40살 되면 교양 이만큼 높아져 있잖아요. 교양 다 털어내고 필요한 전공 교육 필요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예컨대 신방과 안 나오신 분들이 신문 기자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나 진짜 좋아. 난 정말 기자 되고 싶어. 40에 다시 신방과 공부해서 기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수명이 늘어나서 80까지 가요. 70까지 가요. 한 번 배워서 40년 울고 먹게 하나. 한 번 배워서 20년 울고 먹고 또 한 번 배워서 또 20년 울고 먹게 하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어느 게 국민들 생산성이 높아지겠어요. 후자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싶고 평생교육을 대폭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그 이사장님으로서 계속 포구 계속 네. 기대되게 합니다. 네. 또 코스피 잠깐 경제 파트 갈 텐데, 네. 정말 많은 우리나라 개미들, 그 국민분들이 많이 4,200 돌파하면서 열광을 했죠. 근데 외국인들이 7.2조의 매도 폭탄하면서 셀 코리아를 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스피 지금 5,000피 간다, 6,000피 간다고 하는데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이제 질문이 또 복합되어 있어서 네. 따로따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네. 코스피 5천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어려운 개념이지만 주가를 판단하는데 거시적으로 판단하는데 PBR이라는 지표를 써요. 네. 주식 가격 몽땅 합친 거하고 그 주식을 출품한 모든 회사의 자산하고 비교해 봐서 그걸 PBR이라고 불러요. 1이면 주식 가격하고 자산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1이 그다음에 이제 PBR이 높아지면 주식 가격이 자산 가격도 올라간다는 소리잖아요. 네. 미래 가치가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때는 보통 중진국이 2예요, 2. 선진국은 좀 뭐 변동 당연히 있죠. 네, 네. 선진국들은 3 근처에서 얼쩡얼쩡해요. 우리는 예전에 잠깐 2,900 간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 끝나고 한참 신나 있을 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때는 대체로 2,500 근처였거든요. PBR이 0.98 뭐 요 정도였어요. 네. 중진국보다 못해요. 우리 지금 중진국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선진국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면 아직 좀 부족하지만 이미 문화나 정신세계나 민주주의는 선진국 월등하게 들어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말하면 선진국이라고 말하면 아직 좀 부족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선진국들 근처가 3이고 중진국이 개발도상국이 2고 그다음에 우리는 1이에요. 2,400 무렵에. 네. 자, 2배 하면 얼마죠? 2,500에서 2배 하면 5,000. 5,000이죠. 네. 3배 하면 얼마죠? 7,500.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PBR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5천 가는 거는 절대 무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고요. 우리가 선진 경제 운영을 조금만 잘한다면 7,500도 갈 수 있을 거다. 근데 거기까지 했다 뻥 될까 봐 5천 끝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하셨을 때 그런 얘기도 뭐 흔히 돌았어요. 만까지 갈 수도 있다. 는 네. 얘기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6개월인데 4천 찍었잖아요. 그렇죠.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이번 정부에서 5천 가는 거는 크게 어려운 점이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하면 진부하다고 느끼세요. 벌써 4천에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미 성취가 이루어졌고 외국인들이 나간 거는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미국 상황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 최근에 국채를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단기 국채를. 예전에 팔던 거에 2배 이상 팔았어요. 단기 국채. 네, 단기 국채를 판다는 거는 숏머니, 빨리 움직이는 돈을 국채를 팔았으니까 돈이 어디로 가요? 정부로 들어가죠. 네.
정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달러가 부족해지죠. 단기적으로 운동할 수 MMF라든가 이런 데가 네네. 난리가 나거든요. 네네. 그걸 채워야 돼요. 그러면 한국은 외국 사람들한테 주식시장을 빨리 팔고 빨리 파는 단타적인 기질이 좀 있는데요. 그런 자금들이 좀 쭉 빠져나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인 현상일 가능성 반이 조금 넘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7.2조 네, 매도 폭탄으로 해서 셀코리아 굉장히 좀 불안정한 게 아니냐. 셀코리아가 아니라 주식시장은 원래 셀과 바이를 계속 하는 데인데요. 네, 네. 어떤 돈들은 예컨대 미국의 제향군인회라든가 그다음 이런 데들은 한번 샀다. 그러면 오래 가요. 그러니까 주로 망하지 않을 거를 사요. 그런 데들을 반면에 돈 장사를 본격적으로 하는 머니들, 핫 머니들 막 샀다 팔았다 이러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한국은 샀다 팔았다 하는 거를 조금 많이 하는 데 중에 하나예요. 아. 전 세계 네. 그 증권 시장에서. 그래서 한국에 좀 그런 현상들이 이번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스피 이제 외국인 집중 매도에 좀 국민들이 첫 번째 놀랐고 두 번째 놀란 건 환율이 1,500원 넘냐라고 하면서 이 환율을 잡으려면 코스피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환율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율 네. 문제는 증권 문제하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이번 비교적 잘 끝냈습니다마는 관세 문제에 있어서 3,700억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하는 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환율의 문제일 거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환율이 정상적인 거래 상태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외환 시장에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불안 심리가 있어요. 선수가 불안 심리 위에 올라타 있는 거죠, 사실은요. 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700억을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외환 보유고가 4,100, 4,200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게 다 현금이냐? 그렇죠. 현금 쌓아놓으면 이자 안 생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이자를 주는 걸 해요. 그게 국채예요. 국채죠. 장기 국채, 단기 국채, 금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현금만 얼마 있어? 이거는 영업 비밀이에요. 안 알려줘요, 절대. 아. 왜냐하면 꾼들 때문에 절대 안 꾼들 알려주는데 때문에. 네. 시중에 그냥 일반적인 퉁치는 소문은 평상시에 한 600 정도 있지 않겠냐. 이 정도가 보통 사람의 그냥 인식이었던 거죠. 거기에서 만약에 500억, 600억 툭 나가버리세요. 보세요. 당장 돈이 없잖아요. 땅 가진 부자, 국채 가진 거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 문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어느 정도 카바링은 했지만 그것도 풀 카바는 아니에요. 200억 달러면 엄청난 돈이에요. 네. 그렇죠. 엄청나요. 30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환율 문제가 여전히 많이 안정화되어 있고 EU나 일본에 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무지무지하게 좋아졌지만 네. 그럼에도 계속 모니터하고 감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한국은행 이미 대책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다요. 그래서 네. 환율 문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1,500은 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잘 그 대처를 할 거다라고 네. 좀 믿고 싶습니다. 네. 또 여러 가지 뭐 코스피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AI도 그렇고 국민도 관심사가 있으면 코인입니다. 바로 코인에도 관심이 정말 부동산에 이어서 많으신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디지털 상품권이라고 소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시지만 이게 은행이 아닌 민간이 좀 발행한다는 점에서 좀 약간 불안정성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좀 어떻게 관리할지 좀 그건 이미 너무 부탁드립니다. 어마어마한 주제들을 많이 부동산 문제, 뭐 환율 문제, 뭐 주식 문제 묻으셔서 전반적으로 모든 걸 말씀하신 네. 국정 전반의 청사진을 그리시는 위대한 이사장님이기 다음에 때문에 따로따로 한 여쭤봅니다. 번씩 다시 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맞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문제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동안 코인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디지털 부호가 금이나 집 같은 재산이라니 말도 안 돼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자산이라고 믿기 시작하니까 그쵸. 자산처럼 돼버린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디지털 부호 몇 조가리가
그게 1억 5천 막 이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믿고 그들의 행동에 자산이 된 건데 그동안에 그 크립토 머니는 자산 시장에서만 기능했을 뿐 일상생활에서 안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꾀를 낸 게 있죠. 네. 그 패깅을 한 거예요. 1달러 코인 한 개 이렇게 패깅을 한 거예요. 패깅하는 게 뭐 여러 가지 꾀를 많이 썼습니다만 최후의 꾀 코인 하나 발행할 때 1달러 보관해 두겠어. 네가 내 코인 10개 사면 10개 보관하겠어. 다시 바꿔달래? 바꿔줘. 이렇게 해서 이제 안심을 시킨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코인이 달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크립토머니가 암호화폐가 일상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로. 실제로 조금씩 이루어졌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되면 자, 돈이 이만큼 있고 코인이 이만큼 있게 된 거잖아요. 이만큼 돈을 갖다 주고 이만큼 코인을 만든 거니까 두 배가 된 거잖아요. 네. 시중 유동성이 확 늘어나는 효과가 생겨요. 그렇죠. 더 무서운 문제는 이게 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돈을 갖다 주고 코인을 발행하고 이러면 정부하고 아무 상관없이 돌아가잖아요. 네. 정부의 통화량 조절 능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앙은행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암호화폐였어요. 네. 암호가 암호 자산일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암호화폐가 되는 게 무서웠거든요. 그렇죠. 중앙은행의 임무는 딱 하나예요. 통화량을 조절해서 화폐 가치를 안정시켜라 하는 건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미국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국채를 팔아야 되니까 국채 사줄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됐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미국에서 이게 이제 아까 스테이블 코인이 확 활성화되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10중 8구 카드로 될 거예요. 우리가 쓰는 카드하고 구별이 안 돼요. 딱 집어넣고 계산하면 이게 환율 계산에서 우리나라 화폐로 떠버리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한 카드니 뭐니 롯데 카드니 전부 다 이 카드처럼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미국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면 우리가 달러 경제권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죠. 네. 우리는 지금 외환 집중제 그래서 달러 가지고 나오면 원칙적으로 못 써요. 네. 월급 달러로 주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한국은행에 맡기고 환율대로 받아다 쓰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한국은행의 큰 자랑거리이기도 한 건데요. 근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요. 한국은행이 아무리 통화량을 조절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상태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깊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지금요. 네. 뭐 늘 소통하고 하면서도 보면서도 역시 어떤 거에서도 쉽지 않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런 솔루션도 제안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자. 1원에 코인 하나 이렇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자. 달러 스테이블 코인 만들고 네. 그거에 대항하자 그러는데 일정 부분 대항은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해결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문제들 예컨대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그대로 노출돼서 위험만 노출되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한 측면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달리 우리나라 원화는 국제시장에서 통용이 안 되잖아요. 네.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어요. 우리나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에서 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한테 리스크로 작동할 가능성이 아주 네. 많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제일 중요한 게 그 why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리고 how 그다음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이미 문제 인식을 다 하셨고 솔루션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들으면서 좀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AI라던가 주식이라던가 부동산이라던가 이제 코인 이제 정말 사회 전반적인 이슈를 다 그림을 그려주시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향후에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 5년 동안의 정부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지금 가고 있는지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부탁이 하루 종일 다음에 하루 종일 좀 모시는 제가 알겠습니다. 끝장으로 모시겠습니다. 맞아요. 밥 먹어가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를 만들 때 선거 공약을 만들 때도 그랬고요. 선거 공약을 이제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보여드리고 국민들이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동안 선거를 하면서 했던 모든 말들, 그다음에 공약으로 발표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몽땅 모았어요. 심지어는 국민의힘 이야기도 모았고 다 모아서 이제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가의 비전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다음에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렇게 정했어요. 네. 그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말씀하셨던 대로 주권자 국민들의 의지가 모이도록 하자 네. 하는 뜻으로 모았어요. 네. 헌법 1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게 이제 또 얘기하자면 길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어떤 게 국민인지 국민이 정해져 있지만 어떤 게 국민의 진정한 의지인지 하는 걸 모아내는 역할들을 끊임없이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헌법 10조 네. 보면 민주공화국 안에 살아가는 우리 국민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10조에 가서 나와요. 네. 행복 추구권. 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다 길게 말하면 길어지니까 행복이라는 단어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네.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그래서 헌법 10조와 헌법 1조와 헌법 10조를 다 가져간 거예요. 국가와 개인 이걸 가져간 거라서 정말 쉽지 않은 슬로건을 내걸어서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 뭐 국민의힘 사람이 돼도 좋고 민주당 사람이 좋은데 저야 뭐 민주당에서 다음번에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걸으셨던 이런 슬로건을 또 한번 가져가서 하면 10년이면 기초는 닦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다음에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무엇보다도 통합이 중요합니다. 네. 국민 통합 안 돼서는 안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공부를 잘해야지 어머니가 믿어주시지. 그런 것처럼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반드시 그런 행동 원칙들을 가지고 그런 비전들을 실현해 나가는 기초를 확실히 닦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한주 이사장님이 계시는 한 정말 그런 새로운 정부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정의롭고 유능한 이재명 정부의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헌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한주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